시어머니 49제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생전 처음 보는 변호사가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고 박영자 여사님의 유언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거실에는 큰형님 내외와 우리 부부 그리고 시동생 내외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형수님은 명품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계셨고 큰형님은 팔짱을 낀 채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계셨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항상 제 자리는 거기였으니까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붉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시어머니께서 떠나시기 전날 밤 제 손을 꼭 잡으시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생전에 공증을 마치셨고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형수님은 큰형님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보셨습니다. 표정에서 기대감이 역력했습니다. 당연히 장남인 큰형님이 대부분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분명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목록입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한 채, 시가 약 12억, 경기도 파주 소재 토지 200평, 시가 약 3억, 그리고 예금 및 적금 총 2억 5천만 원입니다. 수십 년을 알뜰하게 모으신 시어머니의 재산이었습니다. 총 17억 5천만 원.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큰형님이 몸을 앞으로 숙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까? 변호사가 봉투에서 유언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쓰셨는지 글씨가 약간 흔들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다음과 같이 유언하셨습니다. 나 박영자는 본인의 모든 재산을 며느리 한수정에게 상속한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형수님의 입이 떡 벌어졌고 큰형님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저를 쳐다봤고 시동생 내외는 서로 얼굴만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 나한테 전 재산을? 잠깐만요. 큰형님이 벌떡 일어서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립니까?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쓰신 겁니까?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에 누가 조종한 거 아닙니까?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은 정신이 온전하셨고 의사소견서와 함께 공증을 받으셨습니다. 2019년 4월 15일 중풍으로 쓰러지시기 1년 전입니다. 중풍 전이라고? 그럼 시어머니께서는 건강하실 때 이미 이런 결정을 하셨다는 말인가요? 형수님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머님은 평생 장남을 제일 아끼셨어요.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만 오셨고 우리 애들 용돈도 제일 많이 주셨잖아요. 변호사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단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권이 자동으로 차남 한재석에게 넘어갑니다. 3가지 조건? 큰형님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조건? 조건이 뭔데요? 설마 어머니 산소 관리라도 하라는 겁니까?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조건, 남편 한재석의 빚 3천만 원을 대신 갚되 그 사실을 절대 남편에게 알리지 말 것.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빚 3천만 원?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조건,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지난 30년간 참아왔던 모든 진실을 말할 것. 형수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실? 뭐 대단한 비밀이라도 있나요? 변호사는 그 말을 무시하고 마지막 조건을 읽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 집을 떠날 것. 단 떠나기 전 상속 재산의 절반을 아들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줄 것. 거실이 다시 한번 고요해졌습니다. 큰형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용서, 떠나라고? 이게 무슨 유언입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한테 나눠주시지. 왜 이런 복잡한 조건을. 마지막으로 고인께서 한수정 씨에게만 전하라고 하신 편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수정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특유의 둥근 글씨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유언 집행은 한 달 뒤부터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한수정 씨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큰형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무효입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 겁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대답하고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형수님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어머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편지 봉투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큰형님이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재석아, 내 마누라 좀 단속해. 이거 양보 못해? 어머니 재산인데 당연히 아들들이 받아야지. 며느리가 받는 게 말이 되냐?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대가 아니라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형님 말씀도 일리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중풍으로 쓰러진 날,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우며 간병했던 날들. 큰형님은 바쁘다며 한 번도 오지 않았고 남편은 회사 일이 있다며 주말에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욕창을 치료하고 한 숟가락씩 밥을 떠먹이던 5년의 시간. 그 시간 동안 형수님은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수정아. 고생만 시켰구나. 저는 편지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수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 생각을 해? 당연히 포기해야지.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 달 시간이 있다고 하셨으니 그동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편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 대체 무슨 말씀을 남기신 건가요? 방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편지 봉투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형님의 목소리, 형수님의 날카로운 비난, 그리고 남편의 변명 같은 중얼거림. 저는 천천히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가 한 장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약간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수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너는 많이 혼란스러울 거야.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하필 너에게 모든 걸 맡겼는지 의아할 거고. 수정아, 나는 내가 우리 집에 처음 왔던 날을 기억해. 1993년 봄이었지. 너는 28이었고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큰 절을 올렸어. 그때 난 속으로 생각했어. 이 여자가 우리 재석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솔직히 처음엔 마음에 안 들었어. 너무 조용하고 너무 소극적이고 뭔가 부족해 보였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정아, 내가 중풍으로 쓰러진 날 기억하니? 2020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였어. 난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너는 119에 전화하고 내 옆에서 울면서 기도했지.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큰아들한테 전화했어. 엄마, 지금 출장 중이에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자 엄마 미안해요. 회의가 길어져서 변명만 늘어났지. 작은아들 재석이도 마찬가지였어. 회사 일이 바쁘다며 주말에만 잠깐 들렀다가 가곤 했어. 하지만 너는 달랐어. 너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왔어. 아침 6시에 와서 저녁 10시에 집에 갔지. 내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주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줬어. 간호사들이 그러더라. 저런 며느리 요즘 세상에 어디 있어요? 친딸도 저렇게 안 해요. 편지를 읽으면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되셨습니다. 말씀도 어눌하셨고 식사도 혼자 못하셨습니다. 첫 달에는 큰형님 내외가 며칠 오셨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은 병실 냄새가 싫다며 복도에만 서 계셨고 큰형님은 야, 간병인 쓰지 그래 라는 말만 남기고 가셨습니다. 간병인을 쓸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남편 회사는 적자였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간병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끝내고 6시에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도왔습니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 떠먹이고 물을 조금씩 마시게 했습니다. 오전에는 물리치료를 도와드렸습니다. 마비된 팔과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게 하고 재활 운동을 반복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도와드리고 오후에는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옛날 드라마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드라마 대본집을 빌려와 읽어드렸습니다. 저녁에는 몸을 깨끗이 닦아드렸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부터 발끝까지 정성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 남편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목은 항상 저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제 안에서 뭔가 따뜻한 게 차올랐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정아, 너는 5년 동안 나를 돌봐줬어. 큰아들은 명절 때나 얼굴을 비쳤고 작은아들은 의무감으로 주말에 왔다 갔어. 하지만 너는 매일 왔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난 결심했어. 내가 가진 모든 걸 너에게 주기로. 하지만 그냥 줄 수는 없었어. 너는 착하고 약해. 그냥 주면 다 빼앗길 거야. 그래서 3가지 조건을 만들었어. 첫 번째 조건, 재석이 빚을 갚아줘. 그 애는 내가 모르게 3천만 원을 빌렸어. 사업 실패 때문이야. 하지만 내게 말 못하고 숨기고 있어. 너는 이미 알고 있을 거야. 눈치챘을 거야. 하지만 모른 척하고 있지. 그 빚을 내가 갚아줘. 그리고 절대 재석이한테 말하지 마. 그 애는 자존심이 세거든. 내가 빚을 갚아줬다는 걸 알면 평생 너한테 미안해하며 살 거야. 그냥 내가 조용히 갚아주고
모른 척 해줘. 두 번째 조건, 진실을 말해. 수정아, 너는 30년 동안 너무 많이 참았어. 큰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남편한테 당연시되고, 나한테도 눈치 보고. 이제 그만 참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다 말해. 그래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어. 세 번째 조건, 용서하고 떠나. 수정아, 넌 이 집에서 행복하지 않았어. 난 다 알아. 이제 이 집을 떠나.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 내 재산의 절반을 아들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은 내가 가져. 그 돈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 해. 여행도 가고 좋아하는 거 배우고 자유롭게 살아. 그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수정아,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사랑한다. 마이너스 어머니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다 알고 계셨구나.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 좀 들어가도 돼? 저는 눈물을 닦고 대답했습니다. 잠깐만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58년을 살아온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결심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받들 것인가 아니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 포기할 것인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침대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얘기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많이 화나셨어. 당연히 장남이 받아야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요? 여보, 우리 그냥 포기하면 안 될까? 어차피 형님 것인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빚 있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3천만 원. 사업 실패로 빌린 돈. 맞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걱정시킬까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생각 좀 해볼게요. 한 달 있잖아요. 하지만 여보, 혼자 있고 싶어요. 나가주세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저는 다시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다고, 3가지 조건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신문만 보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형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정 씨, 나 형님이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가족회의 할 거야.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형님, 저는 꼭 와. 이거 제대로 정리해야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뭐래? 저녁에 가족회의 한대요. 그래. 가야지. 형님이 화나셨으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큰형님 댁으로 갔습니다. 30평대 아파트였지만 인테리어가 화려했습니다. 명품 가구들과 비싼 그림들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왔어요? 목소리는 차가웠고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큰형님과 시동생 내외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큰형님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큰형님이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변호사 만나고 왔어. 유언장 무효 소송 걸 수 있대. 형수님이 거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하셨을 리가 없어요. 중풍 환자였잖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중풍 전에 쓰신 거예요. 변호사분이 그러셨잖아요. 형수님이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평생 장남을 아끼시던 어머님이 갑자기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준다고? 누가 봐도 수정 씨가 뭔가 한 거 아니에요? 형수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5년 동안 병원에 매일 갔잖아요. 그때 어머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저한테 재산 주세요라고 했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큰형님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수정 씨, 솔직히 말해봐. 당신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 5년 동안 매일 병원 간 게 우연이야? 당신 계획적으로 한 거잖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간병했는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그런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걸리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의 헌신은 계산이 되고 효도는 음모가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일단 진정하시고. 수정 씨, 우리 입장도 이해해줘. 어머니 재산인데 당연히 아들들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어머니 뜻이. 형수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뜻? 어머니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어요. 중풍 환자였다고요. 유언장은 중풍 전에. 그래도 이상해요. 평생 아들들 챙기시던 분이 갑자기.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형님이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재석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형수가 어머니 재산 혼자 받는 게 맞냐? 남편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형님. 야, 너 지금 형 편 안 들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형수님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재석 씨, 당신도 아들이잖아요. 어머니 재산 당신도 받을 권리 있어요. 왜 형수한테 다 넘겨주려고 해요? 남편이 제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암묵적인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그냥 포기해. 형님한테 다 넘겨. 저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큰형님이 서류를 저에게 밀었습니다. 여기 상속 포기 각서야. 서명해. 형님, 서명하면 다 끝나. 우리도 편하고 당신도 편하고.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본인 한수정은 고 박영자 여사의 유언과 관계없이 모든 상속을 포기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냥 도장 하나 찍으면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평범한 며느리로 눈치 보며 조용히 살아가는 삶으로. 하지만 시어머니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수정아, 이제 그만 참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말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 돼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서명 못해요. 이건 어머니 뜻이에요. 형수님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 뜻을 따를 거예요. 큰형님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미쳤나? 당신이 뭔데 어머니 재산을 받아?
저는 5년 동안, 5년 동안 뭘 했는데? 병원 간 게 대수야? 그거 며느리 당연한 의무잖아. 당연한 의무.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5년간의 헌신이 밤잠 설치며 간병한 시간이 모든 게 당연한 의무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수님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가족 다 적으로 돌릴 거야? 그렇게 하면 이 집에서 못 살아. 그럼 못 사는 거죠.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나가자. 나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큰형님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소송 걸겠어. 유언장 무효 소송. 끝까지 가보자고. 그러세요. 저도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형수님이 비웃었습니다. 변호사? 당신이 무슨 돈으로? 남편 빚도 못 갚는 주제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남편 빚을 알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만 알고 계셨고 남편도 숨기고 있었던 사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요.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저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뒤에서 형수님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두고 봐. 당신 이 집에서 절대 못 버텨.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왜 그랬어? 그냥 서명하면. 당신 빚 있다는 거 형님이 알고 계셨어요? 뭐? 형수님이 말했잖아요. 남편 빚도 못 갚는 주제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형님한테 말씀하셨구나. 당신 빚 이야기.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따라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이행할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빚 3천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남편에게 들키면 안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 조건, 재석이 빚을 갚아줘. 그리고 절대 말하지 마. 어떻게 갚지? 3천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쪼개고 쪼개서 모은 돈. 정확히 3,500만 원. 언젠가 남편이 아플 때, 아이들이 어려울 때, 아니면 제가 혼자 남았을 때를 대비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이제 그 돈을 쓸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빚 이야기 말하려고 했는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정말? 네. 당신도 힘드셨을 거예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화내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 속에는 통장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저만의 비밀 통장. 내일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채권자를 찾아가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절대 들키지 않게 조용히 시어머니께서 원하신 대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오래된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코트 안쪽 숨겨진 주머니에 통장과 도장을 넣었습니다. 은행까지 걸어갔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3천만 원 인출할게요. 직원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잠시만요. 고액이라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몇 가지 질문에 답했습니다. 사용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개인 용도입니다.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시죠? 아니에요. 직원은 한참을 확인하더니 돈을 준비했습니다. 현금 3천만 원. 두툼한 봉투에 담겨 나왔습니다. 봉투를 받아드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무게였습니다. 은행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시어머니 편지에 적혀 있던 주소를 말했습니다. 남편의 채권자 주소였습니다. 택시가 강북의 한 오래된 건물 앞에 섰습니다. 3층 작은 사무실. 문패에는 대흥금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중년 남성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재석 씨 빚 때문에 왔습니다. 남성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 한재석? 3천만 원. 이자까지 하면 3,200만 원인데 드디어 갚으러 왔어요? 네. 본인이세요? 아니요, 부인입니다. 부인? 한재석 씨는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게 하고 싶어요. 남성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게? 왜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남성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돈만 받으면 되니까.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3,200만 원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남성이 돈을 세었습니다. 한참 후 영수증과 차용증을 건넸습니다. 확실히 받았습니다. 이제 한재석 씨한테 연락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차용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년의 저축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시어머니의 첫 번째 조건이었고 저는 그 뜻을 따르기로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한수정 씨, 저 유언 집행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내일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유언장의 세부 조건에 대해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맞이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조건, 남편분 빚은 해결하셨나요? 네, 어제 갚았습니다. 증빙 서류 있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영수증과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 완료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입니다. 가족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이 봉투도 남기셨습니다. 한수정 씨만 보라고 하셨어요.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시어머니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가 낡았고 페이지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고인께서 30년 동안 쓰신 일기입니다. 그 안에 가족들에 대한 진실이 적혀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을 이행할 때 참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1993년 5월 10일. 오늘 재석이가 결혼했다. 며느리 수정이는 조용하고 소심해 보인다. 솔직히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아들한테 너무 부족해 보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구나.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자 글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1995년 8월 3일. 수정이가 아들을 낳았다. 난산이었다. 30시간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는데 재석이는 회사 일이 바빠서 병원에 없었다. 수정이는 아무 말 없이 혼자 아이를 안고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1998년 12월 25일.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큰아들 가족은 해외여행을 갔다. 초대도 안 했다. 수정이가 우리를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을 차려줬다. 고마웠다. 2005년 6월 15일. 재석이 회사가 어렵다는 소문을 들었다. 수정이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온다. 허리가 아프다며 파스를 붙이고 있었다. 미안하다. 2015년 10월 20일. 큰 며느리 미선이가 명품 가방을 들고 왔다. 자랑하듯이 보여줬다. 500만 원짜리라고. 그 돈이면 수정이 몇 달 생활비인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시어머니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저를 못마땅해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이해하기 시작하신 거였습니다. 2020년 2월 14일. 오늘 중풍으로 쓰러졌다.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꼼짝도 못했다. 수정이가 발견해서 119에 전화했다. 병원 가는 내내 수정이가 내 손을 잡고 울었다. 괜찮으실 거예요, 어머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큰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출장 중이라고 했다. 작은아들 재석이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다. 수정이만 곁에 있었다. 2020년 3월 1일. 병원 생활 2주째. 수정이는 매일 온다. 아침 6시에 와서 저녁 10시에 간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몸을 닦아준다. 간호사가 그랬다. 저런 며느리 요즘 세상에 없어요. 나도 안다. 수정이가 얼마나 힘든지. 2021년 7월 10일. 큰 며느리 미선이가 병문 안 왔다. 10분 있다가 병원 냄새 싫어요라며 갔다. 큰아들은 오지도 않았다. 수정이는 오늘도 왔다. 내 손톱을 깎아주고 발을 마사지해줬다. 2023년 4월 5일. 결심했다. 내 재산을 모두 수정이한테 주기로.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아들이지만 진짜 딸은 수정이다.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작성했다. 하지만 그냥 줄 수는 없다. 수정이는 착하고 약하다. 가족들이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조건을 만들었다. 첫째, 재석이 빚을 갚아라. 수정이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있다. 착한 여자다. 둘째, 진실을 말해라. 30년 동안 참은 것들을 다 말해라. 그래야 자유로워진다. 셋째, 용서하고 떠나라. 이 집은 수정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 이제 떠나라. 2024년 11월 20일. 내일이면 죽을 것 같다. 몸이 너무 안 좋다. 수정아,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다. 내가 진짜 딸이었다. 사랑한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한수정 씨를 정말 아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조건을 이행하실 때 이 일기장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셔도 됩니다. 고인의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요.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입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속 재산의 절반을 아들들에게 나눠주고 한수정 씨는 이 집을 떠나셔야 합니다. 떠나라고요? 네. 고인께서는 한수정 씨가 이 가족과 떨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건가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인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변호사가 열쇠를 꺼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 작은 집이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2층 주택입니다.
고인께서 20년 전에 사두셨어요. 20년 전에요? 네. 언젠가 며느리에게 주려고 준비하셨대요. 저는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손에 느껴졌습니다. 한수정 씨, 조건을 모두 이행하시면 그 집은 한수정 씨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 재산의 절반, 약 8억 7천만 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억 7천만 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인의 뜻입니다. 그리고 한수정 씨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이행하실 차례입니다.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고 진실을 말하세요. 언제 해야 하나요? 2주 뒤 고인의 기일입니다. 그날 가족들을 모두 모으세요.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후면 모든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이 가방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무겁지 않은 물건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2주 후 기일. 그날 가족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3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어디 갔다 와? 은행 좀 다녀왔어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30년치 일기. 시어머니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1996년 1월 1일. 새해 첫날인데 큰아들은 처가에 갔다. 우리한테는 전화 한 통 없었다. 수정이가 떡국을 끓여줬다. 맛있었다. 2000년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큰아들한테는 카네이션도 못 받았다. 수정이가 손편지를 줬다. 어머님 사랑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울었다. 2010년 12월 30일. 큰 며느리 미선이가 명품 코트를 입고 왔다. 자랑하더라. 수정이는 10년 된 패딩을 입고 있었다. 미안했다. 2018년 7월 7일. 재석이 회사가 망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수정이는 새벽부터 청소 일을 나간다. 손이 거칠어졌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저를 못마땅해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사랑하게 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중풍으로 쓰러진 후 5년간의 간병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모든 걸 깨달으셨습니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누가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큰아들은 오지 않았다. 수정이가 케이크를 사왔다. 우리 둘이서 먹었다. 행복했다. 2024년 5월 10일. 수정이 생일인데 재석이는 잊어버렸다. 나도 잊어버렸다. 수정이는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차렸다. 미안했다. 2024년 9월 15일. 수정이가 아프다고 했다. 허리 디스크래. 5년 동안 나를 간병하느라 생긴 병이다. 병원비를 주려고 했더니 거절했다. 괜찮아요. 어머님이라고 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2024년 10월 1일. 결심했다. 유언장을 수정했다. 3가지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수정이는 착하고 약하다. 그냥 재산을 주면 가족들이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조건을 만들었다. 수정이가 진실을 말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2024년 11월 15일 몸이 안 좋다.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수정아,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나는 외롭게 죽었을 거야. 사랑한다. 진짜 딸아.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랑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주 후 기일에 가족들을 모두 모을 계획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기일 날짜를 가족들한테 공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공식 통지를 보내겠습니다. 유언 집행을 위한 최종 가족회의라고 명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큰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정 씨, 변호사한테 연락 왔는데 이게 뭐야? 최종 가족회의? 네, 형님. 어머니 기일이잖아요. 그날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최종이라니? 뭘 최종으로 한다는 거야? 그날 알게 되실 거예요. 야, 지금 나 갖고 노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오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큰형님은 화가 나셨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주도권을 잡을 차례였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여보, 2주 후 어머니 기일에 우리 집에서 가족회의 할 거예요. 무슨 가족회의? 유언 관련해서요. 다들 모여야 해요. 남편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혹시 형님한테 양보할 생각 없어? 없어요. 하지만 당신 빚 청산됐어요. 뭐? 3천만 원 빚, 대응금융 다 갚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갚은 거야? 네. 무슨 돈으로? 제 돈으로요. 남편은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빚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사세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기일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을, 무시당하고 외로웠던 순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혼자였던 시간들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시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집을 정리했습니다. 거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사상은 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 사진을 거실에 모셨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떨리긴 하지만요. 괜찮습니다. 고인께서 한수정 씨를 믿으셨으니까요. 곧이어 큰형님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왔습니다. 형수님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시동생 내외도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큰형님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자고 모은 거야?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고 박영자 여사의 유언 집행을 위한 마지막 절차입니다. 한수정 씨가 두 번째 조건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조건? 네. 가족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수님이 비웃었습니다. 진실? 무슨 진실?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방에서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큰형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의 일기장이에요. 30년치.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어머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누가 진짜 효도했는지 다 적혀 있어요. 형수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의 진실을. 일기장을 펼치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하게 유지했습니다. 1993년 5월 10일. 오늘 재석이가 결혼했다. 며느리 수정이는 조용하고 소심해 보인다. 솔직히 마음에 안 든다. 형수님이 킥킥 웃었습니다. 봐요. 어머님도 처음엔 당신 싫어하셨네요.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읽었습니다. 1995년 8월 3일. 수정이가 난산 끝에 아들을 낳았다. 30시간 진통이었는데 재석이는 회사 일이 바빠서 병원에 없었다. 수정이는 아무 말 없이 혼자 아이를 안고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998년 12월 25일.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큰아들 가족은 해외여행을 갔다. 초대도 안 했다. 수정이가 우리를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을 차려줬다. 고마웠다. 큰형님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땐 바빴어.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2005년 6월 15일. 재석이 회사가 어렵다는 소문을 들었다. 수정이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온다. 허리가 아프다며 파스를 붙이고 있었다. 미안하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015년 10월 20일. 큰 며느리 미선이가 명품 가방을 들고 왔다. 자랑하듯이 보여줬다. 500만 원짜리라고. 그 돈이면 수정이 몇 달 생활비인데. 형수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내 돈으로 산 거예요. 들어보세요. 아직 더 있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0년 2월 14일. 오늘 중풍으로 쓰러졌다. 수정이가 발견해서 119에 전화했다. 큰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출장 중이라고 했다. 작은아들 재석이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다. 수정이만 곁에 있었다. 큰형님이 변명했습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출장이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2020년 3월 1일. 병원 생활 2주째. 수정이는 매일 온다. 아침 6시에 와서 저녁 10시에 간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몸을 닦아준다. 간호사가 그랬다. 저런 며느리 요즘 세상에 없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21년 7월 10일. 큰 며느리 미선이가 병문안 왔다. 10분 있다가 병원 냄새 싫어요라며 갔다. 큰아들은 오지도 않았다. 형수님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저 병원 냄새 진짜 못 참아요. 앉으세요.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2022년 4월 3일. 5년째 간병 중. 수정이 허리가 나빠졌다. 디스크래. 나 때문이다. 병원비를 주려고 했더니 거절했다. 미안하다. 2023년 1월 1일. 새해인데 큰아들한테는 연락도 못 받았다. 수정이가 떡국을 끓여줬다. 맛있었다. 수정이가 진짜 딸이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셨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몸이 안 좋다.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수정아,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나는 외롭게 죽었을 거야. 사랑한다. 진짜 딸아.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큰형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효자라는 거야? 저는 판단하지 않아요.
어머님이 쓰신 거예요. 형수님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바빴어요. 큰아들 집안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당신처럼 한가한 며느리랑 다르다고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한가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한가한 적이 없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잠들었어요. 집안일, 육아, 시어머니, 간병, 파트타임 일 모두 제가 했어요. 그건 며느리 의무잖아. 의무요? 의무라면 형수님도 같은 의무였잖아요. 근데 형수님은 명절 때 한 번 오시면서 명품 가방 자랑하고 병원은 냄새 싫다고 10분 만에 나가셨죠. 형수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큰형님을 돌아봤습니다. 형님, 어머니 중풍으로 쓰러진 날 형님은 출장 중이셨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날 형님은 골프 치러 가신 거였어요. 형수님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라와 있더라고요. 큰형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형님은 병원에 몇 번 오셨어요? 10번? 20번? 저는 매일 갔어요. 1825일.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시동생을 봤습니다. 시동생님, 당신은 형님보다 나았어요. 주말마다 오긴 했으니까. 근데 올 때마다 30분 있다 가셨죠. 어머니 손 한번 잡아보셨어요? 대화 한번 해보셨어요? 시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 남편이 제 눈을 피했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저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계속, 얼마나 외로운지 관심 가져본 적 있어요? 여보, 아들 낳을 때 당신 없었어요. 30시간 진통하는데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왔죠. 제가 허리 디스크로 쓰러졌을 때도 당신은 TV 보고 있었어요. 병원 갔다 와라는 말 한마디 뿐이었어요. 미안해. 그리고 빚 3천만 원.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빌렸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모른 척 했어요. 당신 자존심 상할까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모두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이 가족의 며느리였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아니면 그냥 편리한 가정부? 형수님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한테 모욕하는 거야? 모욕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진실? 당신이 뭘 알아?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바빴어요. 근데 시간 냈어요. 사랑하니까.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수정 씨는 두 번째 조건을 완료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조건만 남았습니다. 세 번째 조건? 큰형님이 물었습니다. 용서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용서? 떠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 박영자 여사의 유언에 따라 한수정 씨는 상속 재산의 절반을 두 아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을 떠나야 합니다. 떠난다고?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고인께서는 한수정 씨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재산 분할 동의서예요. 어머니 재산 17억 5천만 원 중 절반인 8억 7천5백만 원을 큰형님과 남편에게 균등하게 나눠드릴게요. 각자 4억 3천 7백오십만 원씩.
큰형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4억? 네. 그리고 나머지 8억 7,500만 원은 제가 받을게요. 형수님이 소리쳤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아. 전부 우리한테 줘야지. 안 돼요. 이게 어머니 뜻이에요.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언 집행이 완료됩니다. 큰형님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4억이 넘는 돈, 탐욕이 눈에 보였습니다. 서명할게. 형수님이 남편을 쳤습니다. 여보, 전부 받아야지. 4억도 큰 돈이야. 소송 걸면 시간만 걸려. 그냥 받자. 큰형님이 서명했습니다. 남편도 망설이다가 서명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건입니다.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한수정 씨, 이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거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용서. 30년의 무시와 외로움을 용서하라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수정아, 용서해야 자유로워져.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용서할게요. 정말?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네, 미워하면 제가 불행해져요. 그냥 놓아줄게요. 큰형님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형수님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날 거예요. 어디로? 남편이 물었습니다. 강원도 속초. 어머님이 준비해 두신 집이 있어요. 혼자? 네, 혼자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는 거야? 아니요. 그냥 떨어져 사는 거예요. 당신도 자유롭게 사세요. 빚도 없으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정 씨, 큰형님이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미안했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58년을 살아온 얼굴, 주름이 깊고 머리엔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얼굴, 더 이상 참지 않는 얼굴.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울역이요. 속초행 기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미리 짐을 싸두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시어머니의 일기장. 서울역에 도착해서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2시간 후 출발. 대합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역시 남편.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 네. 정말 가는 거야? 네. 나는 어떡하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자유예요. 제 눈치 안 보고 사세요. 빚도 없고 돈도 생겼잖아요. 하지만 여보, 우리 30년을. 그래서 이제 끝인 거예요. 30년이면 충분해요. 이혼하자는 거야? 아니요. 그냥 떨어져 사는 거예요.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기차 시간이 되어 승강장으로 갔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30년을 살았던 도시가 30년을 참았던 삶이 뒤로 사라졌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58세. 늙은 나이는 아니지만 젊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살 수 있을까? 10년? 20년? 30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두려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가족 없이 사는 게.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거였으니까. 이 시간 후 속초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준 주소를 말했습니다. 택시는 바닷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20분 후 작은 2층 주택 앞에 섰습니다. 파란색 대문, 작은 정원, 바다가 보이는 위치.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오래된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깨끗한 거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청소를 해둔 것 같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필체였습니다. 수정아, 이 집에 도착했구나. 이 집은 내가 20년 전에 샀어. 언젠가 너한테 주려고. 바다가 보이는 집. 너 바다 좋아하잖아. 이제 이 집에서 내 인생을 살아.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 더 이상 눈치 보지 마. 더 이상 참지 마. 자유롭게 살아. 사랑한다. 진짜 딸아.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이 2개 있었습니다. 큰 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유가 뭔지,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것, 더 이상 참을 필요 없다는 것, 이제 제 시간이라는 것. 무서웠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속초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짠한 바닷바람, 시원한 아침 공기. 이런 아침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씻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냉장고에는 누군가 장을 봐두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해둔 것 같았습니다.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이 듬성듬성 있었고 사람들은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어제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아이고, 서울서. 여기는 심심할 텐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조용한 게 좋아요. 할머니는 친절하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58년을 살아왔습니다. 그중 30년은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눈치 보고 참고 희생하며.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제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한수정 씨, 잘 도착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상속 절차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8억 7,500만 원이 한수정 씨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8억 7,500만 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인께서 마지막 편지를 하나 더 남기셨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수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속초에 도착했을 거야. 3가지 조건을 모두 완수했구나. 자랑스럽다. 수정아, 내가 너한테 준 건 돈이 아니야. 진짜 유산은 자유야. 30년 동안 넌 가족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 하고 싶었던 거 해. 배우고 싶었던 거 배워. 가고 싶었던 데 가. 너는 아직 젊어. 58세면 인생의 반도 안 살았어.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 거야. 그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혼자 사는 게 외로울 수도 있어.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해. 천천히 내 속도로 살아가. 그리고 기억해. 너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누구한테 인정받을 필요 없어. 너 자신을 사랑해. 수정아, 고마웠어. 너를 만나서, 너를 며느리로 둬서 정말 행복했어. 사랑한다. 마이너스 내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저를 구해주셔서, 저를 자유롭게 해주셔서. 한참 후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까?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림. 저는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그리지 못했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으니까. 이제는 그릴 수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와 문구점을 찾았습니다. 스케치북과 물감, 붓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2층 작은 방을 작업실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책상을 창가로 옮기고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무엇을 그릴까? 창밖에 바다가 보였습니다. 바다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들고 캔버스에 색을 칠했습니다. 파란색, 흰색, 회색.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이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을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천천히 먹었습니다. 급할 게 없었으니까. 저녁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오래전에 사두었지만 읽지 못했던 책.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이 시간에도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외로울까 걱정했는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 나는 괜찮아. 미안해. 사랑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잘 지내요. 당신도 건강하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놓아준 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다, 하늘, 새, 꽃. 보이는 모든 것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할머니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저는 가끔 그분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정 씨, 서울 가족들은 안 보고 싶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고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마을 문화센터에서 그림 전시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제 그림을 출품했습니다. 바다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전시회 날 많은 사람들이 제 그림을 봤습니다. 이 그림 참 좋네요. 평화로워 보여요. 한 관람객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은 올해 그림 그리셨어요? 아니요, 한 달 전에 시작했어요. 한 달? 정말요? 재능이 있으시네요. 칭찬을 듣는 게 어색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한 갤러리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작가님, 혹시 그림 더 그리실 생각 있으세요? 우리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싶은데요. 정말요? 네. 작가님 그림에는 뭔가 진심이 느껴져요. 저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그림을 계속 그릴까? 전시회를 열까? 두려웠습니다. 58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하지만 시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해. 너는 아직 젊어. 맞았습니다. 저는 아직 젊었습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 거였습니다. 그 시간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갤러리 주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림 더 그릴게요. 전시회 하고 싶어요. 6개월 후 제 첫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제 그림 20점이 전시됐습니다. 모두 바다와 자유를 주제로 한 그림들이었습니다. 개인전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왔고 낯선 사람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도 왔습니다. 여보, 남편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왔어요? 응, 내 개인전이라길래. 남편은 제 그림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림 잘 그렸네. 예쁘다. 고마워요. 여보, 넌 행복해 보여. 네, 행복해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했어. 30년 동안 널 제대로 못 봐줘서.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나는 외로워. 당신도 새로운 삶을 사세요. 아직 60살이잖아요.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잘 살아. 당신도요. 남편은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했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로웠으니까. 개인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림 몇 점이 팔렸고 다음 전시회 제의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58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30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신 진짜 유산. 그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자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 저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질녘 바다를 그렸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는 장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그림. 붓을 들고 그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58세도, 60세도, 70세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중요한 건 용기라고. 시어머니께서 그 용기를 주셨습니다. 3가지 조건을 통해 빚을 갚고 진실을 말하고
용서하고 떠나는 것.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림을 완성하고 벽에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진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대답 같았습니다. 잘했어, 수정아. 이제 행복하게 살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제 인생을 제 방식대로.